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제 정부는요, 국무회의를 통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했습니다. 자, 5.18 당시 시민군의 상황실장 박남선 씨죠, 조문을 했고요. 자, 유언에서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국가장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시민단체들은요, 정부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시대에 벌어졌던 사회적 트라우마, 역사적 평가를 기다리면서 아직도 논란 중인데요. 자, 한편 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요, 리더십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갈등 유발이 아니라 갈등의 중재와 치유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죠. 2부 10분 인터뷰에서는요, 고 변희수 전 하사 승소 판결과 관련해서 변하사 측의 법률 대리인인 강성민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그리고 경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시작해보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주 이렇게 댄디한 두 분이 계시니까 든든한데요. 첫 번째 뉴스 보죠.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발언했는데, 네. 이게 논란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박 기자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제 있었던 발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오전에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 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건 자유가 아니고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 철학적인 논쟁도 좀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이걸 맹 비판하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이거 정말 아무 말 대잔치다. 예.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약간 대장동에 빗댔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SNS에 이건 전체주의적 발상이다라는 그런 글을 올려서요. 허가 총량제라니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거냐. 어허. 이런 발상이면 허가 총량제가 음식점뿐만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거다. 더 나아가 국가 산업 전반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홍준표 의원도 글을 올려가지고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음식점 허가 총량제, 그러니까 음식점의 수를 정해놓고 네. 정부가 이제 허가를 내준 이 사람만 음식점을 개업할 수 있다, 이런 네. 이제 발상으로 읽혀지는데, 오평론가님,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이게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 국회 때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네.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인 홍일표 의원과 이제 대담을 했습니다. 예.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뛰어든다. 자기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뭐 하다가 안 되면 치킨 열어야지. 근데 치킨집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성공한 치킨집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쉽게 네. 오픈을 한다. 네, 그런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함부로 오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떠한 취지인지가 너무 뚜렷하죠. 한 일을 시작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 네. 아무나 너무 쉽게 덤비면 안 된다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익히는데, 네. 요 내용은 요와 비슷한 맥락이긴 하나 총량제라고 하면 네. 내가 하고 싶어서 준비가 잘 된 사람도 총량이 되면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취지와 맥락이 조금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자영업에 대해서 총량제를 도입한 적은 없고요. 네.
비슷하게 규제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자율 방안이 하나 있는데 제가 찾아본 것이 네. 편의점 자율 규약이 있습니다. 이거 자율적인 규약인데요. 정확히 명칭은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인데 동일한 편의점 예를 들면 GS면 GS, 이마트면 이마트 이런 것들을 100m 출점 제한을 해서 서로 동일하게 또는 중첩되는 편의점들을 그렇죠. 100m 안에 전에 있었네요. 네, 중복되게 만들지 말자. 이건 너무 서로 출혈 경쟁한다. 네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리 제한이지 총량을 제한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자율규약도 잘 안 지켜지죠? 자율규약이니까. 네, 자율규약 잘 안 한 지켜지고 동네 편의점 두세 개가 맞아요. 같은 곳에 있기도 그리고 하고. 올해 또 끝이 납니다. 이 자율규약이. 네. 근데 이제 거리 제한이 이제 요 부분은 어쨌든 거리를 제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토는 정해져 있으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총량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거리 제한과 총량 제한은 느낌도 어금다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아마 어떤 의도는 알겠는데 전달하는 방식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매끄럽지 못했던 건 맞습니다. 그 야권, 야당에서는 이게 또 이제 이 자율 시장 경쟁에 맡기지 않고 네. 네. 정부가 또 통제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할 수 공격하기 있겠네요. 너무 좋죠. 그래서 네, 오늘 뭐 그래서. 이재명 네.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성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요? 네. 오늘 오전에 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뭐 이거는 당장 시행한다는 건 아니고 고민해볼 네, 필요가 있다는 거다.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정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네.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건 막아야 한다. 네. 그게 국가 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이게 후보든 향후에 대통령이든 이 검토한다는 발언을 조금 잘못하면 시행한다라고 해석을 해서 맹공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네. 자,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높습니다. 비중이 크고요. 제 생각에 이제 총량제를 적용하는 유사한 업종 자영업에서는 아마 택시 정도일 거예요. 네. 개인 택시 이제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는데 네. 택시의 총량은 지자체가 규제를 하죠. 네. 이게 참 신기한 게 면허를 주면서 2016년에 대구 네. 수성구에서 김부겸 현 총리와 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맞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총선 때. 네네. 기억나네요. 네, 그때 김문수 후보가 대구에 내려가서 택시 너무 많아서 택시 하시는 분들이 영업하기 힘들다. 택시 감차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영업하기 힘들다고 하면 감차하면 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대구에서는 그래 맞아.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또 현실과 또 발언이 좀 달라질 때도 있긴 했었습니다. 네, 맥락과 취지가 비슷해도 백종원 씨는 뭐 또 요리 연구가의 사업가고 그렇죠. 시점. 자,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르게 읽힌다. 이걸 이제 명심해야 되겠네요. 하지만 아까 오평론가님 얘기하니까 과거에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인터넷에 회자됐는데 모든 직장인의 경로가 기승전 치킨집으로 가는 맞아요. 가슴 아픈 얘기들이 또 그 가슴 치킨 아픈 알고리즘이라고 얘기죠? 해서 네. 어떤 거 기억이 하다가 나요. 정년퇴직 후에는 결국 치킨집. 네, 좀 네. 오픈 뉴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요, 지금 이 주 4일째. 네. 야, 이건 저보다 저희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해서 주 4일째 월화수목 일하고 금토일이 휴무니까 네. 그럼 이제 목요일이면은 위크엔드가 되는 건데 아. 이거 지금 한되는 겁니까 안 한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네. 이거 좀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 4일째를 띄울 거다. 이런 네. 보도가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설레하셨던 분들이 직장인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도 오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노동시간 단축이 대세인데 주 4일째 결국 도입이 되겠지만 이번 대선 공약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 주 4일째라는 게 직장인 입장에서 좋지만 또 어떤 운영하는 기업이 있거나 아니면 자영업 하신 분들에게는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고 네.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다 고민해 봐서 사회적 합의가 좀 만들어져야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뭐 당장 대선 공약을 만들진 않겠다라고 해명한 걸로 보입니다. 예, 대선 공약은 아니다. 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좀 이끌어내서 이 방향은 검토해 보겠다. 네. 주 4일 글쎄 어떨까요? 설레긴 합니다. 벌써부터. 너무 좋죠. 사실 이제 이 공약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을 당시에 네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미 네네. 주 4일째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일자리 쉐어와 오피스 쉐어라는 개념으로 4일 일하는 직장, 3일 일하는 직장, 오피스 쉐어합시다. 4일 일하는 직장인, 3일 일하는 직장인 일자리 나눕시다. 네. 이런 취지로도 이제 얘기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세계적인 추세를 떠나서 과연 대한민국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고민해 봐서 네. 가능하다면
그것이 그리고 스캔계 원래 직장인들이 벌이에 큰 타격이 없다면 많은 직장인들은 아마 반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뭐 다양한 업종이 있으니까요. 네. 그럼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재택이 가능한 업종, 불가능한 업종.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서는 자동차 기업 하나가 뭐 주 3일제까지도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이제 변화가 많이 있을 텐데 잘 봐야겠죠. 설마 윤석열 후보는 뭐 120시간 주당 이거 공약 안 주장 안 하겠죠? 네, 공약 아닙니다. 네, 공약 아니죠. 네. 자, 추미애 명예선대위원장 맡기로 어제 합의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선대위 구성은 이제 언제 어떻게 출범하게 될까요?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 보면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전 장관이 만나고 있다라고 네. 했는데 어제 한 1시간 50분 정도 오래 만났네요.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고요. 그 결과 이 추미애 전 장관이 명예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개혁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개혁 저항 세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시야를 가져야 하는 때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역할이 대단히 막중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이재명 후보는 이 추 전 장관이 개혁 화제를 많이 말씀해줘서 제가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다.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장관님이 많이 도와달라. 이런 분위기였고요. 네. 이 명예선대위원장은 사실 좀 생소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임고문이 상임고문 아니면 뭐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이렇게 있는데 명예선대위원장 어떻게 되는 거냐. 어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이 상임고문과 뭐 공동선대위원장 제안도 있었지만 추 전 장관이 이 상임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 사이에 위치한 그렇게 위치라고 볼 수 있는 명예선대위원장을 하기로 한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상임고문이나 뭐 공동선대위원장은 어떻게 보면은 상임고문은 좀 뒤에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공동선대위원장은 정말 앞에서 일선에서 실무를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명예선대위원장은 저는 좀 프리하게 좀 자유롭게 전국을 돌면서 개혁에 대한 그리고 사회 대전환 위원회를 이 선대위에 만들어서 그 위원장을 또 추미애 전 장관이 맡기로 했거든요. 그런 우리 사회 변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뭔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 자리보다는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운드 플레이 누비는 리베로 역할을 준 것인가? 지금 앞으로 이제 선거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요, 이 박용진 전 후보와 김두관 전 후보도 있잖아요. 네, 바로 이어서 만나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박용진 의원과는 이재명 후보가 만나고 있어요. 점심 시간. 네. 어젠 중식이었는데 오늘은 한식으로. 그렇지. 네. 매일 같은 메뉴를 중식으로. 먹으면 질립니다. 물리죠. 네. 정재율 전 총리도 한식이었습니다. 네. 한식, 중식, 한식 이렇게 좀 네. 가고 있고 오후 3시에는 김두관 의원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이때는 차담 되겠습니다. 오후 3시니까. 네, 이렇게 되면 당내 경선 후보들과의 회동이 좀 마무리되면서 네. 원팀 어제는 원팀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드림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원팀을 넘어서 드림팀을 짜겠다. 네. 드림팀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했더니 추미애 전 장관이 좋다. 드림팀, 드리는 팀. 국민들께 드리는 팀을 영어 하자. 꿈 드림이 아니라 네. 어휴. 그런 또 의미도 네. 담고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아재들의 냄새가 살짝 이렇게 난다는 거. 근데 이게 아마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 그리고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후보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까지 했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뛰면서 막 활발한 활동하기 조금 애매할 것이고 이 이후에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시 후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나머지 세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부터도 계속해서 정치 행보를 이어가 나갈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국을 함께 돌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민주당 선대위 같은 경우는 다음 달 2일 정도에 발족을 한다고 해요.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멀어 보이지만 다음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렇죠. 발족할 걸로 보이고 기존은 용광로입니다. 그러니까 다 녹여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히 각 후보 캠프에 있었던 의원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가지고 정말 원팀, 드림팀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눈에 띄는 게 다음 주부터 이 위드 코로나 가지 않습니까? 단계적 일사회복 풀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99명까지 모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대규모 모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행사 하나요? 네. 오프라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럴 계획이고 위드 코로나 모습을 당에서부터 먼저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어떤 퍼포먼스가 벌어질지 좀 기대가 됩니다.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고 다음 주는 여야 모두에게 빅 이벤트가 있네요. 지금 민주당은 먼저 경선을 끝냈기 때문에 본선 진출 후보가 나왔고 이제는 잡음을 좀 극복하면서 원팀 넘어 드림팀 이제 꾸려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가장 치열할 때예요. 네, 맞습니다. 4명의 후보가 이젠 카운트다운입니다. 네. 이번 주말 지나면 뭐 이 다음 주 금요일이 발표이긴 하지만 네. 1일부터 투표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신경이 다 곤두서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어제 있었던 강원권 TV 토론회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월요일에 네. 충청권 토론회는 정말 정책만 가지고 90분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서 어떤 신상 발언이나 인신공격이 없었는데 네. 어제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어제 이제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의 불꽃 튀는 공방이 있었는데요. 먼저 처음으로 볼 때 이 리더십 논쟁이 있었어요. 리더십 논쟁. 윤 전 총장이 작심 공세를 펼쳤습니다. 네. 아니 왜 홍준표 후보와 가까이 근무하다 떠나는 사람들이 많냐. 왜 홍 후보 주변에는 배신자 그렇게 많은가 하면서 리더십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겁니다. 그랬더니 홍준표 의원은 26년 정치하면서 한두 번 배신을 당해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또 뼈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신의 측근을 꼽히다가 윤 전 총장 캠프로 간 윤한홍 의원을 좀 네. 거론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특정했다. 한두 번 배신을 당해봤다 그 얘기 중에 네네. 막 그게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윤 후보 진영에 가 있는 사람들 그건 구태 기득권 정치의 전형이다. 새로운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우르르 끌어모아서 10년 전 정치하듯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구태 정치다. 리더십 공방을 좀 벌였고,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은 우리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많이 오고 나한테 몰리는데 대세 아니냐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이 홍준표 의원은 그게 내년 뭐 지방선거나 이런 공천이 이런 거 바라고 온 사람들 아니겠어? 라는 기득권 전형인 정치다라고 맞서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이건 윤석열 후보의 주도권 토론에서 나왔던 건데요. 네네. 고발사주 의혹 수사 관련해서 네.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원희룡 의원한테 먼저 얘기를 했는데 후보한테 아니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됐는데 그리고 구속영장도 청구를 했다. 네. 그것도 기각이 됐다. 이런 건 나도 27년 법조 생활 중에 처음 보는 건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원희룡 후보가 왜 저한테 물어본지 모르겠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동안 좀 우호적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네. 윤 후보에게. 그래서 시큰둥한 답변해가지고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또 홍준표 의원에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홍 의원이 딱하다고 생각한다. 여기는 대선 토론장이다. 왜 그런 걸 물어보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덧붙인 말이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정당한 수사고 본인이 수사 당할 땐 정치 공작이냐 꼬집었습니다. 이건 뭐 여당에서나 할 반론을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했네요. 어제 보면서 보길 잘했다 토론을. 보길 잘했다. 네, 좀 재밌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제 전 잠깐 보다가 네. 이거 내일 박 기자한테 물어봐야지 했던 대목이 네. 그 배신자 이야기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키운 사람인데 윤석열 후보에게 갔다 얘기를 하면서 날짜를 막 얘기하더라고요. 지난 3월 9일에. 네. 그러니까 윤 후보가 지난 3월이면 저는 정치도 안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부터 이미 좀 이 대선 출마 움직임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홍준표 의원은 그렇게 좀 보는 것 같고 네네. 그런 걸 좀 잡아가지고 비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검찰총장이 있을 때부터 준비한 거 아니냐. 네네. 정치적으로 좀 행보를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했던 거죠. 끄집어내고 싶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만. 네. 자 지금 어제 너무 재밌는 대목이 많았는데 이 원희룡 후보가 네. 홍준표 후보의 예, 무지를 그것도. 좀 자꾸 찌르려고 네. 처음에는 이 고교 학점제 아시죠? 모르시나요?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는 탄소세 질문을 해요. 요거 너무 재밌어서 한번 오디오로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죠. 수소 경제도 아까 말씀을 강원도 비전과 가서 하셨는데 오늘 수소를 묻질 않겠습니다. 물으세요. 공부를 했을 테니까요. 아니. 예. 자, 그러려면. 그리고 그 질문 자체가 좀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탄소세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탄소세 매기면 제가 내야 되는데요. 탄소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나는 않습니까? 국민이 아니고 질문 자체가 여태 아니, 야비하게 그렇게 해서 본선에 가서 토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본선에 본선에 가서는 내가 훨씬 잘하죠. 어떻게 토론을 탄소세 그렇게 하세요? 거두실 겁니까? 안 거두실 겁니까? 그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 머리 그래 좋으신 분이 어떻게 토론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토론 답을 안 하고 이렇게 인신공격 내지는 그래 비아냥으로 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유승민 후보께서 아니요. 자, 치열한 느낌이 막 전해 옵니다. 그러니까 어제 끝까지 답변을 안 했어요. 탄소세 질문을 전제를 자, 이재명 후보와 토론에서 맞붙게 되면
탄소세 얘기 나온다.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랬더니 그건 이재명 후보와 토론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 후보의 정책을 설명하세요. 네. 국제회의 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국제회의 가서 제가 답하겠습니다. 끝까지 답을 안 해요. 이거 네. 어떻게 좀 이 기싸움을 해석해야 좋겠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홍 후보가 어쨌든 무지하다. 준비되지 않은 후보다. 지난번에 탄소를 H2O라 그랬던가요? 수소를 이제 수소를 H2O로 H2O.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홍준표 후보가 1차 대답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나왔을 겁니다. 네네네. 그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썼을 텐데 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쓰더라도 홍준표 후보가 대답을 잘 못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정책적으로 우위에 있다. 깊이감이 있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판을 짰을 것으로 네. 추정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홍준표 후보가 이걸 깨버렸어요. 아예 걸리질 않죠. 완벽하게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답을 하면 할수록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아예 대답을 안 해버리니까 원희룡 후보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렇게 무력화시키면 내가 우위에 점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고성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고성이 왔다 갔다 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은 홍준표 후보 이미지에 큰 훼손이 안 됩니다. 원래 그런 토론 방식을 했기 때문에. 아니 홍준표 후보 야단치면서 네. 질문 방식이 야비하다. 네. 그래서 네. 답하지 않는다. 네. 토론은 내가 훨씬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네. 국민의힘 토론 시작할 때부터 퀴즈쇼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로 장어 퀴즈냐라는 네. 대목이 나왔었고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어떤 선거 때마다 정책 선거 합시다라고 했는데 정작 정책 선거 했을 때는 조용하고 정책이 없는 토론 때는 더 이슈가 되고 참 힘듭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네. 지난번 토론은 재미가 없었는데 어제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정책 얘기하면 지루하고 재미없다 그러고 싸우면 재밌다 그러고 반성합니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네. 반성합니다. 자, 이게 대선 토론 얘기하면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네. 네, 아마 많은 분들 그러실 텐데. 자, 하지만 지금 12시 42분이 넘어갔습니다. 교통 상황을 좀 듣고 올 텐데요. 교통정보센터에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미세먼지가 사라져서 정말 다행인데요. 차례 환기 자주 시키면서 졸음운전 조심해 주셔야겠고요. 오늘도 도로 곳곳에서는 작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해대교 작업 때문에 서평택부터 많이 밀리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도 작업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덕소 3패부터 남양주 요금소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가기도 많이 어려우시죠. 고속도로 시작 지점부터 작업을 하는 문화까지 가는데 20분이 넘게 걸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한남에서 서초 그리고 신갈에서 수원까지나 동탄에서 남사 쪽으로 밀리고 있고 충청권으로 내려가서는 대전과 금강 부근에서 각각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방향 오산 부근에서는 사고를 처리 중이라 뒤쪽으로 사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제 토론 2번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1대1 마스 토론이 있고요. 내일 마스 토론 1대1. 그렇습니다. 내일이네요, 금요일이. 그다음에 일요일에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토론회가 마지막으로 펼쳐집니다. 이용 씨가 노래하는 10월의 마지막 밤에 마지막 토론이 있고요.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 11월 1일부터는 투표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2일은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고 3일부터 4일은 ARS 투표와 여론조사. 당원 투표. 여론조사는 이제 3, 4일 3일, 이틀. 네. 자, 당신 반, 민심 반, 그리고 이제 5일에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죠. 혹시 할로윈이기 때문에 뭔가 분장하고 나서 토론을 31일 날. 하진 않겠죠. 네네. 그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절대 경계해야 합니다. 네, 그런 지금 것들. 미국 유럽의 이제 초등학생들은 오징어 게임 복장하지 못하게 해달라. 네, 모르겠습니다. 높은 확률로 원 후보는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 할 수도 있다. 네. 이게 안상수 후보가 올라왔으면은 필히 100% 했을 했죠. 것 같은데. 무조건 했죠. 네네네. 네. 궁금하네요. 진짜 이만큼 이제 관심이 뜨겁고 지금 흥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 토론만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 이제 대선 레이스 국민의힘 내에서는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의 이 당심 잡기 경쟁이 아주 치열해졌다. 지금 어떤 네.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월요일부터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안 선거 운동할 남았어요. 시간이. 네. 그래서 클라이맥스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은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정권 교체와 대한민국 정상을 위한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취지로 나왔던데 네. 윤석열로 이기는 게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다.
네. 윤석열을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의 도구로 써달라라고 호소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윤석열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정권 교체 또 비상식과 불공정, 불의와 위선의 시대를 끝내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 한 가지 더 얘기했던 게 국민의 힘을 국민정당, 유연한 보수정당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 그러니까 뭐 정치 교체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뭐 홍준표 의원을 좀 겨냥한 듯한 정치 네. 오래 해오지 않은 정치 신인이 할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한 걸로 보이고 어제 이미 토론회에서 본인이 그 이제 손준성 검사 네. 영장 기각을 언급하면서 자, 이렇게 이번 정권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네, 것은 네. 자신이 두렵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 적임자니까 이 논리로 이제 끌고 가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했고 예. 오늘도 그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자꾸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걸 영장 사주다 이렇게 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이게 득이냐 실이냐. 네. 손준성 검사는 나와 무관하다라고 손절을 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 굳이 토론에서까지 이 이슈를 부각시키는 게 도움이 될 것이냐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오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이제 당분간 손준성 검사 건은 지루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당분간은 건드리기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공수처의 수사가 난항에 빠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웅 의원도 그렇고 이제 또 소환 조사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 왕자 그리고 네. 개사과 논란 있고 이런 건 휘청거리는데 네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해서 저 사람을 등을 져야 할 이유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 저는 고발 수사가 만약에 진실이라면 잘못됐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지만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감정의 타격을 줄 수 있을까 네. 따져보면은 조금은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또 말씀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별로 도움은 될 것 같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화를 내고 네. 강하게 메시지를 내고 이런 것 자체가 뭔가 연결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막기 위한 그러니까 선제 공격식의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러니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공세를 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자신들 지지층 특히 당원들한테는 어필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본선 가게 됐을 때 중도층이 볼 때는 아니 좀 뭔가 있어서 저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손준성 검사 관련해서 이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를 공격할 게 아니라 손준성 검사가 자신의 밑에 있던 최측근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네. 만약에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정말 하나 남김없이 다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스탠스 잡았다면 네. 오히려 본선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그 와중에 지금 이 윤석열 캠프에서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에 대해서 이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는 상당히 문제 제기를 또 했고 오히려 윤 캠프는 이걸 또 받아치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자 논란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당원 대상으로 LS 투표를 네네네.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모바일 문자 투표고 그렇습니다. 안 되면은 ARS 전화, 유선 전화 투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인증 절차를 둬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본인이 정말 했는지 이걸 파악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거는 노년층 투표율을 낮추려는 의도 아니냐. 절차가 복잡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연락이 오게 되고 하면 아니면 투표하는 방법 이런 게 좀 어렵고 하면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홍준표 의원 측에서는 아니다. 도와주는 게 결국 대리 투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1번 찍으세요. 2번 찍으세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양쪽의 기싸움이 팽팽한 게 이렇게 이제 또 불신 문제로 나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결국 우리가 민주당이 원팀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다툼, 싸움 원팀인 잘 안 되는 모습 이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래도 현역 의원과 현직 당협위원장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윤석열 캠프가 본 후보가 되면 나머지 세력들은 사실은 그냥 두고 가도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이미. 왜냐하면 이제 당원들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어는.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당심을 많이 얻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 현직 당협위원장들과 현직 의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쉽게 수습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뭐 흔히 말하는 지라시라는 것에서 유승민 후보와 단일화해서 같은 구성을 만든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네. 당심을 홍준표 후보가 끌어오려면 결국은 당내 세력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나오는 거죠. 현실적인 표싸움도 있지만 여러 가지 구성 논리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 여론조사 민심도 이제 궁금합니다만 당심의 향방은 어떻게 흐를 것인가. 자, 짧게 한 가지 이슈만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대장동 의혹도 좀 들여다보죠. 고발사주 의혹은 이제 이야기를 잠깐 다뤘고요. 그 황무성 전 사장,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인데 지금 녹취가 공개돼서 사장 재임 시절에 이 아래 부하 직원인 당시 유한기 본부장이었죠. 네. 녹취로 빨리 사퇴하라 이런 압박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야당은 이게 결국은 이제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의 의지였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황무성 전 사장이 재임 중에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장 임용 전에 네. 그러니까 2013년 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했어요. 아, 사장이 되기 전에 네. 행사사장 되기 사장 전에. 된 다음에 재판을 받게 된 건데 2013년 9월 초대 사장으로 임명이 된 황 전 사장이 이 사건으로 2014년 6월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요. 네. 혐의가 뭐였냐면 모 건설사를 상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뤄지는 공사 수주를 통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속여서 3억 5천만 원 정도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황 전 사장이 임기를 1년 6개월 남겨둔 2015년 3월 사퇴하기까지 총 4번 퇴임 후에는 10여 차례 재판에 출석을 했고요. 네. 이게 뭐 결과를 보면 2016년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뭐 공수사실 가운데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가 내려져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됐어요. 네네. 유죄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아니 좀 본다면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이재명 후보 측이나 아니면은 뭐 일부 여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니 윗선의 압박을 받아서 물러난 것처럼 네. 계속해서 이제 몰고 가고 있는데 이 사태 배경에 좀 딴 게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러게요.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해요. 자, 황 사장 측은 재판 문제로 사퇴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네.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게 황무성의 사퇴 종용, 녹취 공개 등이 자작극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놓고 있어서 지켜볼 문제입니다. 뭐 이것도 궁금한데 내일 또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 지금 2356 청취자 본부장님, 정치 얘기 너무 머리 아프지만 어느새 다 지나가고 있는 10월은 너무 아름답네요.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디저트 음악으로 신청합니다. 품격 있는 음악, 시사본부와 딱 맞는 음악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정치 얘기 정말 좀 짜증날 때도 있고 머리 아픈데 지금의 날씨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누리고 즐기시기 바라고요. 2356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김동규 씨의 노래 들으면서 1부 마치고 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뭘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으로 사랑은 가득한 곳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내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먹방 크리에이터 혜인입니다. 요즘 배달 포장 음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회용 쓰레기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집에 있는 그릇들을 챙겨가서 직접 음식을 담아오는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을 먹을 때보다 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기분이라 좋고 또 지구의 건강까지 지켰다는 생각에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경기도 양평군에는 두물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TV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도 했고요. 경치가 아름다워서 사진 촬영 명소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두물머리는 두 물이 만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양술이라는 한자어로 된 지역의 우리말 이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물은 남한강과 북한강을 가리키니까 두물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한강이 되는 지점이라는 뜻이지요. 이와 비슷하게 두 갈래 이상의 물이 한데 모이는 물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합수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합수목에서 합수는 여러 갈래의 물이 한데 모여 흐르는 것을 뜻하는 한자어고요. 뒤에 있는 목은 통로 가운데 다른 곳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을 뜻하는 고유어입니다. 그리고 합수목을 우리 고유어로는 아우라지라고 합니다. 앞서 합수목을 설명할 때 물목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물목은 물이 흘러 들어오거나 나가는 어귀를 말합니다. 목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으로 물목 외에도 길목이라는 표현도 있지요. 길목은 큰 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어귀를 뜻하고요. 길머리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합수목과 관련해서 합수머리라는 표현도 있는데 합수머리는 두 갈래 이상의 물이 한데 모이는 곳에 가장자리를 뜻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는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선은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고요.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도 대부분 지역 보통 내지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단풍잎도 가을이 깊어감에 따라 떨어져 나갈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세찬 북서 계절풍이 잦고 산은 겨울이 먼저 찾아오기 때문인데요. 아직 평지의 낮 기온은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7.1도로 좀 쌀쌀했는데요. 예년 수준입니다. 현재는 17.2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강릉, 포항 18도대고 부산, 제주 20도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나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대전, 전주 20도, 대구, 광주 21도 등 전국적으로 18도에서 23도, 대부분 20도 이상이 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이 낄 뿐 대체로 화창한 날씨인데요.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10도 등 4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해안과 동해안은 오늘과 내일 너울이 높겠습니다. 이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또 방파제 넘는 곳까지 있으니까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7.5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다음 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광주를 방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광주에서 탄압받는 모습을 보여서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검토 발언에 대해 이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는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7박 9일 일정의 유럽 순방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출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프란시스코 교황을 단독 면담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네, 성전환 수술 후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던 고 변희수 하사의 지난해 1월 기자회견 당시 목소리를 듣고 오셨는데요. 자, 지금부터 단 10분 동안 이슈의 핵심을 10분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그 당시에 눈물 쏟으면서 거수경례에 올리던 고 변희수 전 하사의 모습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고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지 7개월여 만에 강제 전역 취소 청구가 원고 승소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 변희수 전 하사 측이 승소를 한 것이죠. 관련해서 2년여 동안 이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재판을 맡아오신 강성민 변호사를 연결해서 지나간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사전에 저희 제작진과 통화를 나누셨는데 지금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저 전해 들었습니다. 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하셨다던데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들을 얼마나 담아두고 계신 거예요? 예, 무엇보다도 그 고인이 이제 곁에 없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네. 이 판결이 났지만 결국 정작 이 판결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지금도 참 그 살아있을 때 모습이 선한데 참 그런 부분이 제일 참 마음에 참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 변희수 전 하사 이렇게 불러야 하는 안타까움이 아마 청취자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전역 그 취소 판결이요. 그럼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아니라 고 변희수 하사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예. 고 변희수 하사라고 불러야죠. 아직까지 지금 뭐 현재 심신장애 전역은 이제 법원의 판결로 당연히 무효화된 것이고, 예. 아직까지 군인 신분이 물론 뭐 2월 28일 날 뭐 만기 그 전역 기간은 지났지만 군인 신분을 지금 이제 다시 회복하고 그 군인 신분에 따라서 이제 다시 전역 절차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고 변희수 하사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제 전역 조치가 부당했다 이렇게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전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이건 또 이제 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절차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게 고인이
함께 이 승소 판결 듣지 못한 게 안타까우시겠지만 네. 결국은 이제 승소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네. 계속 이 사건을 맡아오신 만큼 이 감회는 어떠셨어요? 이 사건 처음 전역처분 취소 단계부터 전역처분위원회부터 제가 이제 같이 계속 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네. 저는 명백히 전역 절차 자체가 법률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도 언제든 이 절차는 취소될 거니까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많이 격려도 하고 본인도 상당히 믿었습니다. 특히 네. 본인은 그 베네수 아사는 그 군이 그 결국에는 자기를 제자로 돌려줄 것이다. 본인은 군 말고는 돌아갈 데가 없다. 네. 그런 얘기를 평소에도 많이 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오히려 그런 너무 큰 믿음이 여러 가지 소송도 길어지고 뭐 쉽게 그 부딪히는 현실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결과가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당사자가 이 판결을 좀 봤더라면 들었더라면 좀 삶의 희망을 다시 북돋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제 유족분, 가족분들이 남아 계신데 아마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유족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유족분들 솔직히 크게 기뻐하시거나 그럴 수 있는 상태는 아니세요. 네. 우선은 우선은 제일 소중한 지금 이제 변희수 아사가 이제 세상에 없고 지금 제가 전해 들으니 마냥 지금 계속 울고만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울고만 계시다. 그나마 이제 그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런 생각조차도 지금은 잘 못하시고 참 힘들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가슴을 쓸어내리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자, 판결은 나왔습니다만 한번 이 법리적인 핵심 쟁점을 다시 여쭤볼게요. 예. 고 변희수 전하사의 강제 전역 당시 군이 들었던 이유는 이제 심신장애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대목에서 이 육군의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본 걸까요? 예, 심신장애 전역이라는 말 자체가 심신장애가 이제 뭔가 결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군에서 복무를 할 수 없다. 예, 변희수 아사는 복무를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군에서 하게 된 것인데 그 이유가 변희수 아사의 그 성전환 수술, 성확정 수술 이후에 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봤을 때 어떤 지금 결손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원이 볼 때도 성확정 수술로 당연히 지금 성이 바뀌었는데 네네. 예전의 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네. 그래서 그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면 심신장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네. 아주 처음으로 돌아간 것이죠. 처음에 전역심사위원회부터 주장하던 그런 사유였는데 그래서 법령상 전혀 심신장애 전역 사유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첫 번째 관문에서 군의 판단이 그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그 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자, 이미 이제 신체적으로 여성으로 인정을 받은 상황에서 여성의 기준이 아닌 남성의 신체적 기준으로 이 결손이 발생해서 심신장애다.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었던 것이다. 이 기준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지금 정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국방부는 당초에 이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랬었죠. 예.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하면서 이제 소송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하사 측의 법률 대리인이시니까 국방부가 왜 이 사안을 이렇게 심각하게 항소까지 고려했는지 그리고 또 이 판결이 이제 결국 마무리된 이후에 그럼 군 측의 사과는 있었는지 이 대목들이 궁금하거든요. 어땠습니까? 네. 예, 먼저 국방부의 입장이나 그 항소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저는 조금 이분법적으로 좀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결국에는 변희수 아사의 전역을 판단한 것은 군의 수뇌부의 판단이거든요. 그 군의 수뇌부의 판단에는 소위 성전환자 트랜스젠더는 군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이죠. 반면
베니스 화사에 그 소속된 군인들이나 다른 심지어는 뭐 아주 뭐 지휘관들 여단장급이나 군단장께서도 오히려 베니스 화사는 같이 복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군의 수뇌부에서 전역해야 된다는 그 판단을 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국방부는 계속 우선은 육군의 전에 전역 판단을 계속 유지하는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 항소 포기를 하지 않고 소송을 수행하겠다. 그런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요. 그리고 이 이후에 판결 이후에 군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유감 뭐 조의를 표한다 네네. 그런 표현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그럼 항소를 포기했다고 하면 군의 처음 판단 그 심신장의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여실히 지금 그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관해서는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 이 잘못된 판단으로 지금 고인이 된 사람과 유족 측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런 어떤 사과의 표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만이 오히려 더 잘못을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가 군 조직하면 이게 정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체제를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좀 보수성이 강한 조직인데요. 네. 이러한 이제 성전환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회적 변화의 첫 사례로 맞닥뜨려서 여러 가지 이제 당혹감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결국은 우리가 선진국과 비교해서 이런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군조직도 수용해서 변화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예. 자, 이 변희수 하사의 사건 앞으로 좀 군에 어떤 변화의 조짐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싶으세요? 예,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군의 소위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전혀 지금 성전환자 내지는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휘관도 같이 일할 수 있다라고 보셨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네. 그건 뭐 제가 추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 이제 고 변희수 하사의 그 생활과 재판을 그 생활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건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그 소위 문화적으로 이렇게 그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좋은 제도를 잘 정비하면 됩니다. 네, 제도를 정비하면 된다.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나 이런 걸 잘 정비해서 그 충분히 트랜스젠더 군인도 역시 우리 국방의 의무의 일환을 담당하면서 뭐 군인으로서 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여건만 보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세세한 정책적 변화와 그런 그 법령 정비를 위한 군의 시급한 뭐 지금이라도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참 많은 문자 올려주시고 계세요. 세레나님은 변희수 하사님 안타깝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꿈꿔봅니다. 또 5785님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변희수 하사 부모님 꼭 기운 내세요. 이런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또 이 강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공군 내 성폭력 사건 이 고 이해람 중사 유족 측 변호도 맡고 계셔서 이것도 좀 궁금한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이건 별도로 한번 인터뷰 시간을 만들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 변희수 하사의 법률 대리인 강성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현근택 변호사. 요즘 화제의 현근택 변호사. 영광입니다. 같이 방송에서. 그 대선 후보와 토론하시는 분인데 말이죠. 제가 없다 그렇게만 그러셨어요. 어떻게. 장성철. 그날 원래 그 자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벌써 핫한 얘기로 시작이 됐죠. 하지만 저희 코너도 또 두 분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자, 톰근택과 제리성철.
아니 무슨 뭐 제리. 이거 좀 사과라도 좀 주세요. 네네. 사과. 요즘에 뭐 이렇게 스튜디오에 보니까 무슨 이 강아지 인형도 놓고 사과도 놓고 무슨 이게 만성절 할로윈 코스프레인지 모르겠는데 참 희한합니다. 자, 요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청와대가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어제 국무회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김부겸 총리가 이제 장례위원장이 됐는데 이 대통령은 직접 조문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갔고 두 분 요 대목은 어떻게 보고 평가하시는지 장 교수님 얘기 먼저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포용하고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법과 규정상 국가장을 안 하셨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흔쾌하게 이런 결정을 내려주신 것은 국민 화합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직 진영이 달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 빼고 말입니다. 빼고. 근데 아쉬운 점 있어요. 아쉬운 점. 조문 직접 가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어쩐지 칭찬 일색인데 마지막에 아쉬운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문도 가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마음이 잘 안 가요.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안 간다. 학번인데 이제 91년에 정말 큰 일이 많았잖아요. 그때 돌아가신 분이 10분도 더 되죠. 대부분 저 나이 또래예요. 1, 2학년 때였거든요. 뭐 강경대나 뭐 김기정이나 박승희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아마 저 나이 또래 지금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들은 대부분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노태우 전 대통령 고인이 됐긴 하지만 조문은 못 가겠다. 그리고 국가장 한 것도 좀 그분들 생각을 하면 좀 아쉽다. 이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네. 아니 어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는데 그 대목 막 속보가 나와서 여쭤봤더니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좀 어둡다, 부정적이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셔서 현 변호사님도 이제 그 세대. 저도 80년대 학번 세대니까요. 저도 같은 세대예요. 저도 막 길거리에서 데모하고 투쟁하고 막 노태우 정권 물러가라. 대학교 때 그렇게 외쳤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공과가 있잖아요. 그래도 용서도 구했고 또 아드님이 노재현 씨가 몇 번이나 무릎 꿇고 사죄도 했으니 집권당 측에서 집권 세력 쪽에서 넉넉하고 포용적인 마음을 좀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18 관련 시민단체들이 유감 표명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규탄도 하고 있는데 조문도 가셨죠? 제가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본 건 그 시민군 상황실장을 지내셨던 박남선 씨가 조문을 하고 그래도 유언을 통해서나마 용서를 구했으니 이게 이제 사과가 되는 셈이죠. 육성으로 듣지 못한 건 뭐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분까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자, 각설하고 시즌2 본격 주제로 들어가 보죠. 자, 사퇴 외압, 윗선 개입 이 주장했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자, 최근 문제가 된 이 사퇴 외압에 대해서 뭐 녹취도 나오고 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장이 배후에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어요. 자, 이 어제 YTN의 뉴스가 있는 저녁 전화 녹음을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눈치 뻔한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2월 달이 아니라 그 전에도 뭐 인사 문제가 됐던 조직 문제가 됐던 하면은 내 의사가 반영되는 건 거의 없고 그렇게 진행돼 갔죠. 건건이 이재명 시장이 지시를 하셨겠어. 이동기와 지 생각대로 하고 했겠지. 물론 그게 서로 논의가 돼서 했는지 제가는 확인할 방법도 없고. 뭐 이 시장이 당시에 직접 지시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참 눈치가 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제 또 이제 저도 보니까 그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도 황무성 전 사장에게 직접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같은 취지의 의혹 제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자, 두 분 이 황무성 전 사장의 이 사퇴 외압 논란 어떻게 보고 좀 추론을 하시는지 한번 장 교수님 해석을 해주시죠. 녹취만 들어보면은 그냥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본부장이 사장 보고 사표 내라 나가라.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일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뒤에는 당시에 이재명 성남지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부장의 뭐 자신의 권한으로 그럴 수는 없다. 아니죠. 그러니까 뭐 녹취록 보면 또 뭐 정진상 뭐 실장 얘기도 좀 나오고 정실장 그렇게 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더 밝혀져야 되는데 이제 보건대 본부장 혼자의 힘으로 저럴 수 있었겠느냐? 말이 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된다. 비상식적이다. 비상식적이다.
자, 현 변호사님 이게 좀 어떻게 해석에 좀 다른 시각도 가능할까요?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 이면에는 어떤 시각이 있는 거냐면 결국은 이제 쫓아내려고 한 이유가 이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넣으려고 하니까 그거에 반대하니까 결국 내보내려고 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결국은 제거하고 그렇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공모를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네네. 이제 그게 핵심이거든요. 야당의 의혹제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배임이 된다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공모 공고는 2015년 2월 13일 날 나갔고요. 이분이 사임은 3월 10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공모 공고에 사인하고 나간 겁니다. 본인이. 일단 그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반대했니 어땠니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신이 사장으로 있을 때 어쨌든 공모 사장 이름으로 공고가 나왔기 절차와 때문에 제도까지는 그렇죠. 확정지었다. 그다음에 이 녹취가 이제 2월 6일 날 된 건데 2015년 이분 2014년 6월 30일에 이미 기소가 됐어요. 3억 5천. 오늘 그 뉴스를 아까 전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사실이죠? 뭐 외국에 이제 공사 이분이 이제 건설회사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 공사 수주 도와주겠다. 이러면 이제 3억 5천 정도 받았는데 이미 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4번이나 재판에 나갔습니다. 기소가 됐고 기소가 이미 된 상태에서 사장이 된 거예요. 네. 아니죠. 수사 중이었고 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기소가 됐어요. 재판에 나갔고.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사장 재임 중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는 형이 확정돼야만이 원래 면직 처리가 돼요. 집행유예 확정되거나. 근데 대부분의 공사에서는 기소가 되거나 이러면 뭐 면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처치를 합니다. 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재판 진행 중에 아니 이게 왜냐하면 도시공사도 공사를 하는 데잖아요. 이분이 그 경력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근데 건설회사에 있을 때 외국 건설 수주 명목으로 3억 5천을 받았다. 물론 나중에 일부 유죄는 돼서 최종심에서는 1심에서는 징역 10월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그런 공사 수주로 돈을 받은 거다. 공사 사장이다. 적절치 않잖아요. 누가 봐도.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개인 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 문제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사와 관련된 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스스로 나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나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녹취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그 당시 상황에서 유리한 것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정영학 녹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녹취록만 얘기하다 보니까 뭐 검찰도 쫓아가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한 상황만 얘기하는 거예요. 녹취록이라는 거는. 그걸 이제야 공개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그럼 당시에 공개해가지고 나 억울하게 잘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6년이나 지난 다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의심스럽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 어떤 실체가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기소를 당하고 재판에 출석을 하고 이런 거를 갖고 스스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와대에 있던 분들 기소 당하고 재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검찰에서 불러도 안 갔잖아요. 그 사람들 계속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그냥 있어도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나가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이렇게 뭐 잘못을 했으면 법적으로 징계를 열든지 아니면은 뭐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감사 나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성남시청 자체 내 여러 가지 감사 기구가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지. 본부장이 저기 사장님 나가요 빨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건 너무 하신 말씀인 것 체크 같아요. 말씀드리면요. 청와대에 있던 뭐 이강철 비서관이나 뭐 백원호 비서관들이 다 기소되면 다 그만뒀습니다. 계속 야당에서는 수사 중이니까 그만두라 이래다가 기소하면은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 공직자들은 확정돼야만이 사실은 그만두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최강욱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근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기소되고 확정되기 시점 그까지가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 조국 장관 딸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확정되기까지는 당연히 무죄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이 됐을 때는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당연히 대법 확정까지는 무죄 추정이 적용되죠. 지금 법과 현실 사이에 좀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양측 간의 대립이 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측 간의 대립이 아니라 지금 상식적 이중잣대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저 조국 장관 따님한테도 대법원 확정될 때까지 입학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셔야죠. 저는 지금 야당에서는 그러잖아요. 지금 이미 2심까지 났는데 왜 취소 안 시키냐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산대에서는 그러잖아요. 무죄 추정 원칙이 있고 대법원 확정돼야 됩니다. 이러거든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일단은 뭐 저 조국 전 장관의 딸 이야기는 그것은 이제 병원 의사고 공직자 얘기를 하고 계셨으니까 제가 보건대 공직자가
세 가지 유형이에요. 자, 수사 중에 난 결백을 밝히고 돌아오겠습니다. 사직하는 경우 기소가 되면 재판 과정에서 좀 무죄 받고 결백 증명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 끝에 결론이 나도 안 나가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되게 많아요. 무죄가 나면 또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과거에 뭐 공직자가 뇌물 혐의로 걸리긴 하는데 1심 유죄, 뭐 최종 무죄 이렇게 되면 또 남무고하다 주장하니까. 이렇더라도 그러니까 법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대로 처리하시라. 그냥 불러서 협박하지 마시라. 장 교수님 얘기가 조금 일리가 있는 게 조금만 있어요, 일리가? 아니, 기소돼서 같은 건설 회사의 민간에 있다가 사기죄가 된 바람에 공사사장으로 부적절하다 그러면 정말 이게 좀 징계위원회 같은 게 열려서 부당하게 지금 사장직에 입사했으니 나가시오라는 결정을 내리면 그렇죠.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조금 추가를 하면 이분이 이미 고발돼서 수사를 받는 중에 공사에 응모해서 되신 거예요. 숨기고. 뭐 숨겼는지 어떤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런 걸 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뭐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확정된 거는 뭐 전과 기록 나오는데 수사 중의 사안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과연 맞느냐. 이미 재판 중 수사 받는 사람이 공사 사장에 어쨌든 응모한 거거든요. 저는 그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거를 그러면 공사 사장 된 다음에 문제가 묻지만 이미 고발된 상태에서 취임해서 하는 게 사안이 맞아요. 녹취를 보면은 본부장이 윗분인 사장에게 사퇴를 적용했다. 내주에 처리할게, 그러니까 오늘 당장 사퇴하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사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이미 재판 중이더라. 이게 이제 황무성 전 사장에게도 불리한 얘기가 나온 건데 그 처리 절차를 두고도 지금 두 분은 좀 이제 입장이 갈리고 계십니다. 자, 지금 황무성 녹취록의 논란 앞으로 더 전개될 게 있을까요? 정리가 될까요? 장 교수님, 저는 핵심은 어쨌든 이재명 현재 민주당 후보와 어떠한 연관이 있냐, 관련이 있냐, 아니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것을 지시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두 가지로 연결됩니다. 하나는 부당해임, 또 하나는 사업을 마음대로 해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사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냐. 배임 문제까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라. 네,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그 얘기에서 이미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모 공고를 이분이 했다고, 사업자 공모를. 그렇죠. 그런데 YTN 인터뷰를 보면 이재명 시장이 지시했겠냐. 유동규가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공모 공고를 자기가 했고 그 시장이 지시한 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 선에서 된 거기 때문에. 공사 자체로. 그렇죠. 그렇다 그런다 그러면 이 사업자 공모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책임질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현 변호사님 말에 반박을 하게 되는데 이재명 지사랑은 좀 상관이 없고 유동규 본부장이 한 것 같아요라는 것은 믿고 다른 얘기는 안 믿어요? 다른 녹취록의 내용은 안 믿어요? 아니, 그 녹취라는 거는 말씀드리잖아요. 녹취는 대화하는 중에 몰래 한 거고 이건 정식적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방송국에. 다르죠. 공개된 거다. 아니, 그렇죠. 몰래 한 거가 어쨌든 증거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그냥 상대방이 있고 내 목소리가 있으면 거기서 나온 얘기는 놓치면은 이게 또 불법은 아니죠. 대국민을 불법은 아닌 건 맞는데 대국민을 상대로 전 국민을 상대로 인터뷰하는 것과 당사자끼리 얘기하고 녹음하는 거를 같이 봐요? 다른 거죠. 아니 근데 본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상대방이. 어쨌든 본인이 사인을 해서 공모를 했고 이재명 시장이 지시한 거 아니다 그러면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믿으려면 이 황 전 사장이 했던 녹취록에 했던 얘기도 믿어야 된다. 거기서 나왔던 대화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재명 지사랑 믿을 수는 연관이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기소돼서 재판받는 상황이 거기에 추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팩트가 확인되지 않으니 추론은 꼬리에 꼬리를 봅니다. 하지만 이 시사본부는 품격 있는 프로예요. 왜냐하면 두 분이 조근조근 입장을 이제 물러서진 않지만 빈 의자를 향해서 소리치진 않으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가볼게요.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앞으로 뭐 일주일하고 하루 더 남았습니다. 11월 5일에 최종 결정되는데요. 예비 후보들의 신경전 지금 극에 달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진행된 강원권 TV토론회 불꽃 튀는 설전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 대목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의 이 태도에 대해서. 참 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
대선 토론자입니다. 아니 대선 토론장이니까 지난번에 지금 남해당의 대표가 우리가 경선에 경선 일정을 감안해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 결정 전에 빨리 강제 수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선 토론에서 못 다룰 주제입니까? 아니요.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정당한 수사고 본인이 수사당할 때는 정치 공작이라고 아니 여기에 하는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홍 후보님하고 가까이 근무했던 사람들, 홍 후보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근데 본인이 좀 이 동료들한테, 후배들한테 좀, 말씀을 좀 함부로 하신다거나 좀 이렇게 독선적이고 좀 이렇다는 지적도 많이 있는데. 답변 하나만 합시다. 뭐 어쨌든 지금 리더십 윤 후보 부분에 진영에 가 계시는 네. 분들은 그거는 구태 기득권 정치인 전형입니다. 당내 경선은 당원과 국민과의 잔치입니다. 그 앉아서 사람들 우르르 끌어 모아가지고 10년 전에 하듯이 그건 구태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지금 두 대목을 듣고 오신 거예요. 앞부분에 들으신 것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죠.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봐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영장 사주 압박을 해서 공수처가 이렇게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 그건 자신을 이 문재인 정부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권교체 적임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라고 타 후보에게 좀 동조를 구하는데 원희룡 후보도 어제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이랬고요. 봤어요. 네. 홍준표 후보는 또 역으로 아니 당신이 수사할 땐 정당한 수사고 당신이 수사 당할 때는 정치 공작이냐 이렇게 또 받아치기도 했어요. 뒷부분은 이제 리더십 논쟁입니다. 얘기를 풀어보죠. 배신자 공방도 나왔는데 자, 원희룡 후보 어제 윤 후보 별로 안 도와주고 이제 각계 전투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장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막 내가 지금 일타 강사 이후에 치고 올라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나다. 이재명 후보의 대적수는 나다 이렇게 내가 하면 한 질문 20개만 하면 다 그냥 박살낼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오해를 받았는지 아니면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원희룡 후보는 윤석열 편 아니야? 이거 윤석열 후보가 되면 거기 가서 뭐 좌장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 받았거든요. 그랬죠. 되게 기분 나빴나 봐요. 제가 인터뷰에서 여쭤봤어요. 친윤 후보로 분류되시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MVP가 되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각자 도생 모두 까기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제 TV 토론 보면서 한층 더 걱정이 됐어요. 네. 감정이 서로 격화돼서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의 명락 대전의 후유증보다 훨씬 더 큰 후유증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후에 나타날 것 같고 수습하기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계시고 전직 당대표 국회의장분들 이런 원로들이 계시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거의. 이준석 대표 정도인데. 김기현, 이준석 대표, 김종인 위원장 뭐 이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후유증이 더 큰 걱정이 된다. 후유증이 벌써 걱정이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어제 관망을 하셨습니까? 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묻는다고 당연히 홍준표 후보나 원희룡 후보가 아유 그거 뭐 여당이 잘못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 경쟁관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할 때도 보면 알잖아요.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낙연 후보 측에서 더 약간 좀 다른 시각으로.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얘기고. 근데 이제 어제 재밌는 게 이제 많이 돌았던 게 단일화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일명 그 사설 정보지. 우리 단일화도 돌고 또 그게 또 상대 진영에서 흘렸다 얘기 나오면서 이제 항상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유승민 후보는 억울할 것 같은 게 유승민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어떤 거는 20% 올랐다는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이게 정책 토론을 하다 보니까 별 없더라.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아무래도 좀 정책 전문가, 경제 전문가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일관적으로 밀고 나가는 건 유승민 후보인 것 같아요. 토론에서. 근데 사실은 안타까운 게 뉴스의 중심은 잘 못 서요. 맞아요. 뉴스라는 건 항상 뭔가 좀 세게 아니면 의미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구체적인 수치는 크게 의미하진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다. 그렇죠. 올랐더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참 그래도 이 두 분 얘기 중에 뼈아픈 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아니 본인이 할 때는 정당한 수사하고 정치 공작이냐 그 얘기랑 저는 이 얘기가 아마 당내에서 나오는 거 흔치 않은데 왜 이렇게 그동안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그동안 잘못한 거 아니냐. 말을 함부로 한 게 아니냐. 주변에 왜 사람이 없느냐. 당대표도 2번 하고 뭐 이렇게 대선 후보까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는 얘기는 참 뼈아픈 구석이에요. 이게. 정치인들이 아마 제일 홍준표 후보가 이 얘기 들었을 때 뼈 아플 거다. 왜냐하면 이거 알아도 뼈 때렸다. 사세계에서는 얘기하는데 이제 토론할 때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그분의 이제 인간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정치 뭐 인간관계 이런 거에 대한 거라서 네. 이게 점점 좀 뜨겁게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개파 안 만들고 사람 안 챙기는 거 이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개파 안 만들고 개파에 속한 아니 적도 뭐 없고. 자기가 뭐 당대표 되고 대통령 돼서 내 사람만 챙기면은 그게 어떻게 당과 나라가 제대로 이끌어져 가겠습니까? 널리 인재를 구해야죠. 그러면은 이게 장 소장님 어제 윤석열 후보가 작심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던지고 늘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 리더십에 대해서 주변에 왜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정치 관록이 넓은 분이 그리고 끝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더 얘기를 더 하면 인신공격이 될까 봐 그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홍준표 후보가 아니 인신공격 다 했잖아요. 이렇게 갔는데 그럼 지금 홍 후보의 좀 답변이 더 일리가 있었다고 보세요? 요 리더십 논쟁에서 누가 승자예요? 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아픈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당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도 한 사람이 개파를 안 만들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좀 넓게 포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후보를 좀 비판을 하자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당대표 경선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최소한으로 캠프를 꾸리겠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 다 비십니다. 나중에 가면 다 챙겨야 되고 그런 캠프 안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캠프 인원이 거의 300명이에요. 제일 커요. 그럼 이거 본인 얘기한 거랑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현역 의원도 제일 많고. 그래서 이거를 막 홍준표 후보 공격하는 것은 또 억지로 까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좀 급해요. 윤 후보가 급하다? 보니까 뭐 지지 호소문 발표했던데 저는 사실은 기자회견 하면 전두환 뭐 발언 사과하고 그다음에 광주에 뭐 이번 주 내에 찾아가겠다 뭐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뭐 반문제 정권 교체할 수 있고 반문에 선두주자거나 이렇게 피해 받아왔으니까 나를 지지해달라. 이분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물러갈 퇴임할 대통령인 거고. 왜냐하면 사실은 싸울 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인데 자꾸 이제 그 이미지, 반문의 이미지, 그걸로 자꾸 하려고 해서 아직도 정치에 대한 감각은 그렇게 좋지 않다. 지지 호소하면서 왜 문재인 대통령 비판을 해요? 장 소장님 동의되세요? 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동의하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동의를 압박하시는 겁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장 소장님. 요새 주윤발 무야홍 이런 이야기가 돌아서 이게 낮에는 윤석열을 지지하다가 발을 빼고 밤에는 이제 홍 캠프로 온다. 무조건 이제 이 야당 후보는 이제 홍준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좀 말은 재밌어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고요. 알 수 없다. 이거는 홍준표 후보가 각 당협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하고 통화를 해보니 아유 대표님 저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중립지키거나 윤캠프에 가 있는데 아시잖아요.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건데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홍준표 후보가 이길 수도 있고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 정말 이번 경선 예측 불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우리가 이 당내 경선을 예측해 볼 때는 좀 여러 가지 분석의 틀이 있어요. 변수. 첫 번째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걸 봐야 되고 또 하나는 20, 30대의 지지를 누가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후보나 캠프가 실수하지 않는 쪽 그것이 유리하고 네 번째는 흐름이에요. 추세 흐름.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좋은 흐름이냐 안 좋은 흐름이냐 이런 것들을 보면 대략 선거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 유리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들, 국회의원들이 많이 가 있어요. 조직을 좀 장악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면 아직도 한 대략 뭐 상당한 수준으로 두 자리 숫자로 좀 앞서고 있는 건데 당심에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에 내려오는 격언이 있습니다. 당심은 민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다음 주 5일 날 어떠한 결과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게 이제 지금 또 홍준표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심이 민심을 이기려고 하면. 제가 방송에서 나가서 했는데 그걸 막 따라 하시더라고요. 홍준표 후보가 장 소장님을 따라했다? 저 참 이거 그럼 책사 아닙니까? 책사? 아니에요. 제 방송을 듣고 따라 하신 거예요. 우리 교수님 얘기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요. 국민 여론 흐름. 누굴 얘기하죠? 홍. 2030 지지. 누구죠?
홍. 저 그런 적 없어요, 변호사님. 실수 안 하는 사람, 네네. 실수 많이 하는 사람 정해져 있죠. 홍. 추세 흐름, 상승세, 홍. 네 가지 지표에서 다 이미 홍이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이제 말로만 못하는 거죠. 뜻으로 알아들어라. 전 중립입니다. 저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중립. 네, 중립이다. 네. 자, 다음 주 딱 일주일 남았어요. 네. 다음 주 목요일에도 각설하고 저희가 할 텐데 발표 하루 전날인데 장 소장님 격주로 나오시니까 못 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음 주는 장희찬 평론가 나오면요. 윤캠프 청년 특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윤이 유리하다 얘기할 것 같은데 오늘 예측을 한번 해주시죠. 다음 주에 홍이 이깁니까? 윤이 이깁니까? 청기 두 사람 한번 하세요. 시원하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홍준표 후보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민심을 좀 이제 바람을 타고 있다. 그거 봐요. 제가 맞췄잖아요. 야, 그러면은 좋아요. 이거 아니 이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네. 오세훈 후보랑 이준석 대표가 서울시장하고 당대표 될 때 이 흐름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기억납니다. 여론이 앞서가면 당심이 따라가는. 저도 의지에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현 변호사님께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확정돼 있잖아요. 다음 주 5일 발표인데 2일 날 이제 선대위 출정식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컨벤션 효과 그때 좀 뽑아내야 될 텐데. 그렇죠. 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윤 후보와 홍 후보 중 누가 올라오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둘 다 뭐 이길 수 있고요. 뭘 이겨요? 정권 교체론이 지금 높은데. 둘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론이 지금 과반을 좀 넘기고 있어요. 훨씬 넘기죠. 아무나 돼도요 상관없고요. 아무나 상관없다. 저는 아니하고 오만한 생각은 국민의 민심으로부터 이재명 캠프가 버림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니, 이제 앞에 계시니까 그럼 저도 그냥 홍으로 서겠습니다. 무야 홍으로. 자, 끝으로 이제 장 소장님께 하나 여쭤보죠.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만났죠. 야당은 계속 이거 선거 개입이다 비판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 장 소장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불편한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그렇게 보여요.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 모양새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시에 만나셔가지고 11시 50분간 차담을 하셨어요. 차만 마셨어요. 아니 조금 시간을 더 쓰셔서 식사 대접도 할 수 있었는데 오찬 이렇게 점심 좀 대접해 주셨으면 보다 더 화기애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자리 배치도 대통령께서 가운데 앉아 계시고 이재명 후보님 이쪽에 앉고 그 반대편에 이철희 정무수석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적고 있더라고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보통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자 됐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자 됐을 때는 대통령 면담할 때 헤드 테이블 둥그런 테이블에다가 뭐 많은 청와대 사람들 좀 배석도 좀 시키고 웃는 모습 이랬는데 그런 모양새가 약간 뭔가 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편함을 표시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굉장히 의외예요. 저는 이게 만난 게 선거 개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당연히 만나셔야죠.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뽑아왔거든요. 예전에 저 국민의힘에서 다 만났어요. 전두환, 노태우 만났죠. 당연히 만나셔야죠. 김영삼, 이해창 만났고 이명박, 박근혜 만났고 다 만났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만났는데 노무현, 정동영은 안 만났으니까 불편했으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딱 준비하는데 지금 만나는 건 정상이다. 잃어버리니까. 아니, 어제 제가 당했어요. 이재호 전 장관이 나오셨는데 자 이게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만남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만남이다. 아니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후보랑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난 그때도 반대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다 반대했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뭐. 지금까지 이 87년 이후에요. 안 만난 경우가 그 한 번밖에 없어요. 노무현, 정동영밖에 없어요. 그때 당이 다르지 않았어요? 당도 달랐고 조금 불편했으니까 그래서 만나는 게 정상이고 또 뭐 밥을 먹냐 차를 먹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현면서 이제 물어볼게요. 이제 식사를 좀 대접하면서 그래도 막걸리 한 잔 이렇게 하는 모습과 그냥 형식적으로 차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 모습 어느 게 더 보기 좋습니까? 막걸리 마셨으면 아마 아방궁이냐 거기서 술 마시고 있냐 이 얘기 당장 나왔을 거예요. 지금 술 먹을 때냐 주에 국민의힘 본선 주자가 확정되면 대통령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야당 후보를 왜 만나요? 안 만난다? 만난다고 청와대 여진 만날 일이 잘 없지. 야당 만나가지고 정권 교체하시는데 더욱더 힘을 쏟으십시오 이렇게 격려해줘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지 않게. 근데 이제 야당 후보는 만나면 쓴소리에서 주가를 좀 또 올릴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죠. 뭐하러 만나겠어요? 예전에 이런 적은 있어요. 그 김영삼 전 대통령 때 그때 이회창 후보, 김대중 후보 이렇게 다 한꺼번에 후보들을 같이 만난 적은 있는데 우리가 따로 야당 만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각설하고 이 시즌 2 정리해보죠. 형은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자, 지금 특식을 배정하고 있죠. 햄버거 세트입니다. 햄버거 세트 저도 먹고 싶어요. 아직 점심 전이거든요.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햄버거 세트를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요. 경제본부가 진행이 됩니다. KBS 보도본부의 경제 스토리텔러 서영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빨간 셔츠에 저 베이지색 목도리. 패셔니스타 아닙니까? 모델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자, 요즘에 또 이 핫한 아이템을 우리 서 기자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테슬라. 네. 테슬라의 뺨 맞은 K 배터리, K 완성차. 그런데 일단 테슬라는 주가가 뭐 $1,000를 넘어가요? 네, $1,000 넘었습니다. 이제 시총이 1,000조 원. 한화로 환산하면 정말 다른 빅테크 기업들 마가라고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다른 빅테크 기업과 같은 선상에 섰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선 바로 그게 어제 그제 나온 뉴스인데 세계 최대 렌터카 업체한테 대형 계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10만 대 팔기로 했습니다. 전기차를 렌트카로 계약서 한 장에 10만 대. 이야. 네, 이게 사실은 그 테슬라가 작년 실적이 전 세계에서 50만 대 팔았고요. 올해 한 7, 80만 대 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10만 대를 한 큐에. 네. 근데 이 계약이 단순히 렌터카 회사와의 계약이 아니고요. 이 계약 중에 5만 대 우버가 가져갑니다. 우버. 네. 승차 공유 서비스. 이게 여러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규모. 현대차가 소나타 택시로 팔지 마라 얘기됐지만 그 시장을 포기를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시장을 테슬라가 이런 종류 시장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됐다는 거. 규모. 다른 하나는 이게 세계 최대 렌터카 회사라고 했지만 이 회사가 거의 파산 보호 신청까지 갔었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상장도 안 돼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새로 상장을 추진하고 새로 성장 동력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전기차를 그 동력으로 보고 특히 시장의 트렌드가 테슬라가 제일 앞서 있다고 테슬라랑 대형 계약을 했다는 거. 다른 하나는 환경인데 어제 그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는데 이게 우버 기사들이 테슬라를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너무 비싸기 때문에 테슬라 차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버한테 렌트해서 쓰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보면 택시는 운행 시간이 아마 일반적인 차보다 못해도 5배. 훨씬 길겠죠. 많으면 10배. 뭐 한 3, 4년이면 50만 킬로 뛰는 택시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환경 보호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솔린이나 경유차가 아니라면. 이게 규모도 트렌드도 선도하고 있다. 환경도 생각한다. 효과의 상승작용. $1,000를 넘어선 겁니다. 테슬라가. 제가 경제 스토리텔러라고 소개했는데 맞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 빠져들어요. 그래 맞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서울 도심에도 제가 다니다 보면 이 테슬라가 많이 이제 굴러다녀요.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인데 앞으로는 점점 많아질 것이다. 자, 테슬라 주가는 $1,000를 훌쩍 넘었고 언론에서 지금 이제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호실적이 나오고 있고 새로운 또 렌트카 공급 계약도 있고. 자, 그런데 테슬라의 실적 발표 날 우리 LG화학의 주가가 급락했단 말이에요. 4% 떨어졌습니다. 이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오늘 핵심 주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뺨 맞은 K 배터리 얘기겠죠. 우리 K 배터리가 테슬라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뺨을 맞았다. 테슬라가 이 실적 발표하면서 앞으로 보급형 모델에 대한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는 걸 쓰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리튬 인산철이요. 우리나라가 안 하고 있는 배터리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리튬 이온 배터리. 리튬은 들어가는데 리튬 이온은 우리가 강자인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우리가 안 한다. 그러니까 어려워.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 더 기술적으로 높은 게 아니고 더 싼 중국산 배터리입니다. 리튬 인산철이 싸다? 뭐 통칭해서 그냥 인산철 배터리라고 부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단위 무게당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무게면은 주행거리가 짧은 거예요. 그냥 안 쓰죠, 당연히. 안 쓸 것 같죠. 성능상. 그래서 근데 이게 인산철이라는
되는 재료가 중국에 아주 흔합니다. 싸고요. 많고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많이 만들고 중국에서 인산철 시장의 95%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CATL, LG화학을 앞서는 유일한 전기 배터리 회사, 이 회사가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이유가 가격이다. 네. 근데 이게 최근에 더 심해진 거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뭐 원자재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중에 하나, 코발트 하나만 예로 들면 이 코발트가 엄청 올랐고 희귀 금속이고 가격은 더 오르고 이걸 확보하기 자체가 어려워진 겁니다. 근데 인산철로 이 코발트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원자재 인플레이션 이 상황에서 자동차 회사는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테슬라는 상하이에서 만드는 스탠다드 모델, 보급형 모델은 이미 인산철 배터리로 바꿨거든요. LG 배터리 장착한 롱레인지 모델, 이건 좀 더 좋은 모델. 이거보다 20% 싸답니다. 네. 지금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 원자재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데 가격이 싼,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그러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중국산 배터리를 쓰기로 했다.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유념해서 들은 게 테슬라가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보급형 모델에 쓰겠다. 그럼 이 배터리는 어쨌든 더 이 고급품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은 거기까지만 갔는데 앞으로 고급형도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문제가 생기겠죠. 안 그러길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국 지금 전기차 시장이요.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같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파이 자체가 빵빵 커지다 보니까 이걸 빨리 선점해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수단은 가격입니다. 이 가격 변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보급형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래서 우리 배터리 업체들도 아마 인산철 배터리를 좀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인산철 배터리 시장에 지집해야 한다. 네네네. 이거 사실은 캠핑하시는 분들 인산철 배터리 많이 쓰시거든요. 뭐 이거 이제 아마 자동차에도 좀 달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테슬라가 그래도 이제 전기차에 관한 한 글로벌 리딩 기업이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화제 인물이기도 하고 뭐 스페이스X 우주선도 쏘고 막 뭐 재밌는 거, 멋있는 거 혼자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굳이 저렴한 것을 쓰는 가격 경쟁력의 이유도 시장에 존재하겠지만 또 하나는 이 품질을 계속 높이는 독일차, 뭐 오직 테크놀로지를 승부한다. 이랬던 이 품질이 더 좋은 것, 이 승부는 안 걸어요? 뭐 그 시장은 여전히 있는 거고 그래서 LG 화학 배터리가 그날 많이 내리다가 LG 화학이 많이 내리다가 그 뒤로 계속 좀 더 회복은 하고 있어요. 설마 우리를 버리겠어? 완전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폭스바겐, 포드 이런 회사들도 인산철 배터리 쓰려고는 하지만 가장 좋은 차이는 쓰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아직은. 다 버리면 또 이제 미중이 이 분쟁 갈등이잖아요. 그럼 또 테슬라 등 전기차의 배터리가 중국 시장에 종속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미국이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미 거기다 중국에다가 공장을 50만 대 지을 수 있는 상하이 공장을 지어놨거든요. 상하이 공장을 지었어요? 지금 풀 캐패시티로 작동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키우고 더 이익을 많이 계속 높이겠군요. 이익을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자, 테슬라가 뭐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국내 한국 시장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티가 점점 많이 보여요. 이게 2019년에 7%였어요. 전기차 시장에.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40%쯤. 코로나 오기 전 작년에 전기차 시장의 40%? 37%였고 올해는 33%였는데 판매 대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현대 기아차는 상당히 속상하겠네요. 현대가 한 14대 차이로 졌습니다. 9월까지. 비슷한데 14대 차이로 박빙이긴 하네. 근데 사실 현대는 이 정도 숫자가 만족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7, 80% 하던 회사인데 전기차에서 30밖에 못 먹는다. 이게 너무 골치가 아파서 지금 보조금 문제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서 기자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이게 국내 시장도 아슬아슬 경쟁이 치열하다. 해외 시장에서도 부딪힐 텐데. 자, 우리 기업들의 생존 전략 발표하시죠. 제가요? 그럼요. 저 CEO 아닙니다. 뭐 LG 화학과 이제 현대차의 임원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세요. 일단은 최신 소재 개발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거고요. 전고체까지 빨리 가야 된다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지금 뭐 리튬 이온이 조금 불안정한 배터리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점, 이 점도 좀 문제라는 건데 사고가 간혹 났었죠.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최고의 빅테크 기업들이 뭘 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아이폰도 최고의 소재가 나온다고 해서 폴더
스케일러블이 된다고 해서 그거 바로 도입하지 않거든요. 테슬라도 최고의 소재가 나온다고 그거 바로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고의 빅테크 기업들은 디자인, 소프트웨어, 무형의 만족감, 혁신이란 이미지 이런 것을 지키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장 많이 팔지는 않지만 가장 이익을 많이 남기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벤치마킹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훌륭한 가이드 오늘 컨설팅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기업이 되는데 항상 최고의 기술로만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장의 흐름을 종합해서 소비자가 제일 좋아할 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팁을 주셨습니다. 애플이요 삼성보다 큰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폰 만들기 전에요. 근데 지금은 세계 최대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KBS 보도본부 서영민 기자와 경제본부 함께했고요. 자, 오늘 햄버거 세트 받으실 분 휴대폰 끝번호 0558님, 3375님, 3106